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곳은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저는 현재 직업지원팀의 직업적응 훈련반 훈련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다른 훈련생분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 행복하게 자립을 하고 싶습니다. 약간 그 표 끊는 게 제일 어려웠어. 왜냐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를 헷갈려 해가지고 안내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띠띠 빵빵 달려가요 자동차 네 바퀴가 굴러가요 빠르게 푸릉 푸릉. 저는 동요 만드는 걸 좋아해서 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해가지고 동요집에 모아서 출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그런 캠페인 같은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캠페인들을 잘 예쁘게 다듬어가지고 가사에 넣을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사고도 예방하고 앞으로 운전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심어질 수 있어서 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마워요 붕빵. 걱정이 되죠, 그럼. 사람인데. 그거 안 두렵다고는 할 수 없고, 전방이니까 두렵지. 대피소도 있지만은, 대피소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 사람이. 전 북한에서 오게 달렸지만. 덕수궁 돌담 아래 종이 뭉치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도심 한복판인 덕수궁 일대에서 발견된 종이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가 발견된 건 우리 군이 북한에서 또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다고 알린 뒤 3시간여 만이었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커다란 상자를 짊어지고 비무장지대 안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 목함지뢰와 나뭇잎지뢰 등 개인용 지뢰. 군 장병과 주민의 안전사고 우려가 나옵니다. 국방부는 기습방류와 지뢰 유실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 언급한 (2020년도) 8월 달에 수해가 나서 집단 이주, 행안부하고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2023년 작년이죠. 작년 11월 중순경에 이주를 해서 현재 뭐 보시다시피 잘 살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저 앞에 보시는 저 산,
그 산 너머가 바로 DMZ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DMZ는 우리 쪽 2km, 저쪽 2km. 그러니까 이 직선 코스로 제가 볼 땐 1km가 안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DMZ하고 뭐 북한하고의 거리는 뭐 한 4, 5km 떨어졌겠지만 남방한계선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0년 8월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강원도 철원의 민간인 통제선 일대 마을들이 통째로 물에 잠겼다. 잘 사는 남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조성한 마을들이지만 한탄강 강둑보다 5m 낮은 곳에 만들어져 물난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무서웠지. 옥상에 옥상에서 있어. 이러고 산다고. 근데 이게 자꾸 들어들어서는 안 돼. 민통선 인근 마을들의 피해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단순한 수해 피해로 끝나지 않았다. 비가 멈추고 물이 빠지자 쑥대밭으로 변했던 마을이 이젠 지뢰밭으로 변해버렸다. 기울어진 전봇대 있는데 네, 거기서 두 발? 저기서 두 발 직접 보신 건가요? 네, 이 사진 다 있대요. 떼뚱거리가 하나 있길래 그냥 뭐 그러니라 했죠. 보니까 그게 지르더라고. 여기서 세 발 나왔고 저 뒤에서 두 발 나왔고 저 입구에 또 두 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논둑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논둑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전쟁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지뢰가 내 집 대문 앞 논밭에 나타났다. 뭐 지뢰인지를 몰랐지. 그냥 뭐 떼뚱거리가 하나 있길래 그냥 뭐 그러니라 했죠. 그때 보니까 그게 지뢰더라고. 그것도 M16. 그거 안 만지셨어요? 왜 안 만졌겠어요? 뭔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만져봤는데. 만졌어요? 그때 공병 중대장이 지휘관이 바로 이거 위험한 거니까 제일 먼저 물러나시라고 그러더라고. 유실 지뢰가 어디에 얼마나 더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주민들은 속속 가을 거지를 포기했다. 요즘에 또 비가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 뭐 지뢰 같은 거, 뭐 지뢰 떠내려오는 거.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새로 나온 뭐 낙엽 지뢰? 낙엽 모양처럼 이렇게가 국방부 색깔에다 갈색처럼 해갖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에 TV에서 나왔더라고. 기존의 목함지뢰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로 돼 있어갖고 그 호기심으로 일반인들이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기심에 이게 뭐 도시락 같이 생겼으니까는 호기심에 만졌으니까 좀 위험하고 요새 또 최근에 TV의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는 플라스틱처럼 생겨갖고 낙엽잎 모양처럼 이렇게 해갖고 아마 그건 더 호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한탄강이 그 북한 쪽에서 내려온 물하고 저희 화강이라고 저희 신천원 쪽에서 내려온 물이 합수가 되는 지역이 여기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물이 거기 이제 목함지뢰라든지 북한에서 뭐 요새는 뭐 나뭇 잎사귀 뭐 지뢰라도 또 그런 것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떨어오기 좀 불안하긴 한데 근데 마을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긴 하지만 이제 군 통제가 더 심해지니까 좀 불편한 면이 더 많아졌죠. 예, 이 나뭇잎 지뢰는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형태가 낙엽 현상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갈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인 손바닥 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벽에 덮여 있거나 쓰레기 더미에 섞여 있으면은 지뢰 전문가도 이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또 플라스틱 재료이기 때문에 지뢰 탐지기로 탐지도 어렵습니다. 대남 방송을 많이 하면 밤에 시끄러운 게 있죠. 밤에 계속 이제 웅거리니까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또 해주고 그 서로 양쪽에서 하니까 뭔 말인가도 못 알아들은 큰 소리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불편하죠. 불편하게.
우리 집에도 떨어지고 저 위에 집에도 떨어지고 그렇게 조그맣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거였어요? 저기 이게 뭐라 그럴까? 누런 종이에요. 누런 종이 그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고 이렇게 명암이라구나? 그 정도 이렇게 조그맣게들 그 많이 이렇게 잘라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모르죠. 몰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떻다는 건지 알았죠. 아무래도 처음 볼 때 놀라죠. 그게 자꾸 북한에서 놓으니까 마음도 안 좋죠. 그게 무섭죠. 또 오면 자꾸만 넘어오면 아무래도 마음이 안 좋죠. 무섭죠. 나는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보니까 이게 차 옆에 떨어지니까 또 불도 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또 뭐가 또 이렇게 묻었을까봐 또 그런 게 있을까 안 좋지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애들한테는 못 만게 해줘 저는. 뭐 이렇게 종이 떨어지고 그러면 만지 말라 그러죠. 얘기를 해요 미리요. 거기에 그냥 무슨 사고 나는 무슨 폭발물 같은 거 아니면 또 병균 같은 거 그런 게 퍼질까 봐 좀 걱정은 돼요. 예. 그래서 또 우리네도 또 희한하게 또 있을까 봐 유심히 이제 아침에 나오면 보죠. 그 주민이 이제 저한테 신고가 와서 가 보니 이제 그 차 위에 보네트 위에 이렇게 쭉 깔려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마을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드리지 말라 그러고 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수거를 해갔죠. 그 지붕에도 떨어지고 막 동네 그쪽 동네는 거의 많이 떨어졌어요. 분포도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다 수거해가고 그 이제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거는 이제 수거를 또 못하고 그냥 놔두고. 시작되는 데잖아요. 거기가 이제 남방 한계선 바로 옆에 월정역이에요. 경원선에 네네 월정역. 철많은 달도시 나랑 강렬한 팻말과 함께 기차의 잔해가 남아있는 월정역이 되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정세다 보니까 요새 전쟁도 많이 일어나서 북한에서도 그 침략 할까 좀 걱정이 돼요. 이쪽 남한으로. 제 동생이 여기 근무하고 있는데 좀 많이 걱정이 되긴 돼요. 군인이다 보니까. 네. 어떤 게? 이게 전쟁 일어나면 제 가까운 경계 쪽이라서 동생이 바로 전쟁에 투입될까 너무 걱정이 돼요. 요즘 뭐 북한에서 그 오물풍선도 날리고 네네. 비가 와서 지금 그 지뢰 유실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좀 심장이 철렁하죠. 그 경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그거 하나하나에 다 동원되다 보니까 일이 좀 많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해요. 철원에 단체 관광객들을 많이 맞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테마 관광이나 평화통일교육이나 현장 탐방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좀 체감을 잘 못하는데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 힘들어한다 할까요?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가지고 그나마 단체로 오려고 했던 거를 자꾸 미루거나 상황이 어떤지 좀 체킹하고 가도 괜찮겠냐 그러고 많이 걱정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철원은 사실은 제 고향이라 항상 뭐 그립고 뭐 이런 아득하다 그럴까요? 그런 엄마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저한테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민족한테는 또 그 분단의 현장인데 사실 이렇게 와보셔서 아시지만 어디가 북한인지 어디가 남한인지 그냥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 뒤에 이렇게 검은 지역 그 뒤쪽은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강원 접경 지역의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물풍선 이슈에 대해서 강원도민으로서 두 분의 입장은 좀 어떠신지. 속이 좀 쓰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좀 정부 부처를 철저하게 설득을 해야 된다. 확성기를 재개를 해야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서 좀 더 부처 간의 협의를 조정하고. 한 가지씩만 꼽는다면? 지역의 현안을 냉철하게 진단해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농객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과 인권위원을 지내신 강대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대규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좀 어떠세요? 제가 보수 패널 역할로 나온 것 같은데 지난주에 보수 패널과 좀 다른 발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한 이야기를 육동환 시장이 해법을 제시하고 팔을 걷어붙이면서 풀고 있다라고 일단은 결론 포문을 열겠습니다. 네,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이 국힘을 탈당을 하시고 빨리 민주당으로 오셨으면 예,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보기에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고 정의와 이치에 맞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위원장님. 네. 조금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번 토론회 아주 열띤 토론회를 경험하면서 우리 강대규 변호사를 우리 민주당으로 꼭 모셔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됐고요. 어쨌든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 유권자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지역 문제 해결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열띤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번 시간에는 강원 접경 지역의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이 한반도를 이렇게 긴장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날려보는 오물풍선이 요즘 남북 관계의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실제로 재산 피해나 산불 등 위협을 주기도 하는데 오물풍선 이슈에 대해서 강원도민으로서 두 분의 입장은 좀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먼저 강대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있는데 범죄자들의 범죄가 있으면 범죄자를 처벌을 해야지 범죄자를 달래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정부가 하는 대응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확성기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는 확성기 재개를 염두가 아니라 확성기를 재개를 해야죠.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지 북한이 보내지 않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확성기 재개를 염두에 둔다고 하니까 북한이 오물풍선을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보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보내다가 우리나라에 남한에 못 들어온 것이 바람 계산을 잘못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게 많다고 해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국방부가 이 확성기를 재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식사 자리나 저녁 자리에서 확성기 얘기를 하면 확성기 노래로 뭘 트는 게 좋을까 얘기 나누기도 하고 또 네티즌들도 댓글을 답니다. 야, 이런 방송을 트는 게 낫겠다. 이런 노래를 틀자. 이런 거를 국민적으로 이제 공모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자작곡을 공모를 받던가 공모를 받아서 확성기 틀 노래를 받겠다. 이것이 북한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화합하는 노래를 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혹은 아니면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성기에 무엇을 틀지 투표 정도 하는 걸로 좀 유연한 관계를 보여줬으면 국민적인 또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우리 또 유정배 위원장님 얼마 전에 이 문제 가지고도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입장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전단 풍선이건 오문 풍선이건 간에 이게 이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전당 풍선, 오물 풍선 저는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 오물 풍선을 보내는 북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의 출발이 뭐냐? 그러니까 전단 풍선을 막지 않으니까 오물 풍선으로 이제 이게 넘어온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풍선에다가 선전물을 그 프로파간다 선전물을 담아서 보내는 게 이게 국제 협약 위반이거든요. 네. 예. 그 소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OECD 회원국에 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이제 그 냉전적인 행태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미 1950년대, 60년대에 서유럽에서 서구와 동구의 냉전 시기에 이런 전단물 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긴장이 고조되니까 예. 네.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중단을 했어요. 네. 여기에 남북이 다 가입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남북이 다 가입되어 있는 국제 기구에서 금하고 있는 행동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문제는 뭐냐면 접경 지역 경제 지금 폭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 불안에 떨고 있고 심지어는 파주시장 같은 분은 직접 그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탈북자 단체가 풍선 날리는 걸 몸으로 막기도 했거든요. 그런 행동이 단지 뭐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그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주민들의 위험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자구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우리 김진태 지사께서 SNS에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전단 풍선을 막는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왜 때리내는 뭐 그냥 두고 뭐 맞는 애를 갖고 그러냐 이런 식의 발언을 이제 하셨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게 도백이 그렇게 뭐 시간이 한가합니까? 그럼 맞는 애라고 그러면 우리 철원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의 주민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요.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도 우리 강원 도민이고 인위적인 긴장 고조 정책으로 인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정말 이게 사각지대에 놓인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저는 이 유정배 위원장님 말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꼬집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풍선은 날린 주체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북한이라는 그러한 북한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풍선을 날린 거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풍선을 날린 게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날린 게 아니라 개개인이 날린 거예요. 개개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 규약에 대해서 국가가 위반했냐 안 했냐 이 주체 문제를 따지게 되면 개별적으로 보면 그럼 다른 얘기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인데 접경 지역 경제하고 오물풍선과 전단 풍선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 3년이 시행이 됐으면 그 논리라면 이것을 금지하면 접경 지역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아무런 상관성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전단을 날리기 위해서 접경지 근처로 오지 않습니까? 전단만 날리겠어요? 전단 날리고 와서 밥 먹고 가겠죠. 밥도 먹고 카페도 들리고 이게 오히려 경제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두 가지를 좀 꼬집고 싶어서 좀 껴들었습니다. 두 분이 입장이 굉장히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아니 강덕희 변호사 그런 생각 참 기발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보수의 젊은 피답게 상당히 아주 기발하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이제 주체가 민간이냐 정부냐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실 북한은 민간이 없죠.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하나의 이제 전일적인 단위 아니겠어요? 정치 단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인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그분들이 민간단체에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북 전단 살포라는 것이 이게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안보 위협 행위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는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지만 안전해야 할 자유가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치를 훼손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한 행위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가 이거 제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강대규 변호사 논리라고 그러면은 탈북자 단체들이 그럼 대거 접경 지역에 몰려가가지고 풍선 들고 계속 날리면서 밥 먹고 뭐 그 지역 경제 살려야 된다는 논리인데 아니, 살려야 된다는 지역 경제라는 것은 그렇게 우발적으로 이제 여기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지역 경제는 일관된 정책, 투자, 그리고 산업 정책, 또 지역 경제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탈북자 단체가 가서 일시적으로 긴장을 유발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두 논객분들의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 군부대 내 사건 사고가 줄을 이으면서 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해병대 대민 지원 중 최상병이 순직한 사건으로 국회에선 여야가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고 얼마 전 인제의 한 신병 교육대에서는 과도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이 숨져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군 조직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군부대 사건 사고가 접경 지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까 걱정입니다. 두 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규 변호사님은. 네, 일단은 훈련병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고 또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얘기할게요. 아마 원론적인 얘기나 전문적인 얘기는 유정배 위원장님이 많이 해주실 것 같고 결을 달리해서 이거는 의료 문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불법 지시나 과도한 불법적인 훈련 지시인데 어떠한 군대 훈련 내에서 뭐 불법 지시든 합법 지시든 다칠 수가 있죠. 다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병원에 이송을 했을 때 병원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과중돼서 뭐 사망을 하던가 상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훈련병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다발성 신부전증입니다. 어떠한 급격하게 신체가 저하돼서 장기들이 손상이 되는 그런 것인데 급성 신부전증 같은 것이죠. 이것은 약물을 급하게 투여를 하던가 응급처치를 하던가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급하게 투석을 하던가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병을 병원으로 너무 늦게 옮기기도 했는데 딱 병원에 옮겼을 때 의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응급처치를 했으면 충분히 살아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런 군부대 훈련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많으신데 또 산림 임업인들도 많고 폭염 속에서 일을 하다가 저하되면 나올 수도 있는 이러한 질병입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이 접경지 근처에 이 의료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병원이 과연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접경지 말고 강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강원도 8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보건복지위원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었는데 좀 그렇지는 않은 것이고 만약에 간호법이라도 통과가 되었으면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예방의학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고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는 하는데 이게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잘 해결되더라도 10년 있다가 늘어나게 된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10년 동안은 뭐 군부대 문제든 강원 접경지의 농업인이든 의료 취약 문제가 여기에 연계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료 취약 문제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유정배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 의료 문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사실 고민해 보지는 못했고요. 뭐 타당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이 군 복무 중에 순직한 우리 장병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이제 군대라는 조직은 특성상 뭐 늘 훈련과 전투가 이어지니까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늘 항존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도 18개월 이제 육군 복무했는데 논산훈련소 입대하는 순간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제 아내가 정말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뭐 딱 소통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 걱정을 표현하기도 했죠. 제가 이제 오늘 이 토론회의 주제를 접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 몇 분한테 도대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체해병 문제나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더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여기 뭐 2군단에서 참모장으로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등등 이런 분들인데 이 지휘관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예. 그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또 잘못된 지휘를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군에 대한 불신을 너무 키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최병을 시킨 우리 그 임성근 사령관님 보면은 저는 청문회 때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장갑차도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유속이 빠른 그 범람한 강에 자기 자식 같은 그 장병들을 그 작다기 하나 들고 예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가, 이게 완전히 그 이 비현실적인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전쟁을 수행하는 특수 조직인 이 군이 사실은 이제 군내 규율과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공적 권위가, 지휘관의 공적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요즘 시쳇말로 당나라 군대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의 리더들이 이런 사건들을 교훈 삼아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서 우리 군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지역군은 이제 그 하급 간부인 그 부사관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요즘 이제 그 옛날 군대, 요즘 군대는 옛날 군대하고 비교해봤을 때 군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너무 풀어주고 그에 따른 일련의 책임을 고급 간부들이 안 진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군 간부들의 이제 책임 문제를 그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쪼록 군부대가 그 도민들과 특히 이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지방정부와 도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이 담고 있는 여러 내용 중에 특히 규제에 대한 특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강원권은 군사, 농업, 산림 환경 분야에서 2중, 3중 규제에 얽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가장 먼저 접경지역 규제 완화의 성과를 거뒀는데, 유정배 위원장님은 이게 강원특별법 개정안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그 강원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그 접경 지역의 군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된 건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근데 약간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민통선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민통선이 북상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후에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경기도 인근 지역에 그 대단위 축산단지,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이 기업형 이 축산단지가 되고 거기 이제 민간이 살지 않고 그러니까 대거 이주를 해서 이게 이제 지역에 커다란 민원 현안이 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선례를 봤을 때 지금 이제 규제 완화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화경제특구법이 이제 한 2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이 법에 근거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이제 산업 정책을 강력하게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평화경제특구법 등을 활용한 이 국방부가 양보한 이 땅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개발을 해서 지역 소멸 위기의 탈출의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강대규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소득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규제는 더 혁파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산림 규제, 환경 규제인데 강원도는 81%가 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규제 면적이 큰 분야가 역시 산림 지역인데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 또 혹은 뭐 사방사업법, 뭐 초지법,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법 등 규제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 강원도가 이번에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지금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 원주 출신이죠. 네, 선거도 출마하셨고 이분이 지금 현재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있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할 것인데 인사청문회 때 이 정책적인 질문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이 강원도의 8명 의원분들 중에 환경위원회에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대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사청문회 때 강원도의 이런 규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놓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선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감이 있고요. 지금 현재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도지사가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권한을 이양해주고 나서 3년 동안 좀 지켜보다가 문제가 없으면 강원도가 계속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환경부가 갖고 가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고수하는 것부터 좀 착실히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입법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두 농객분들께서는 3차 개정안에 꼭 들어가야 될 특례 한 가지씩만 꼽는다면?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제 푸는 문제 관련해서 국방부 또는 관할 부대에 이제 우리 도지사가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건의했는데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좀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방향으로 좀 보강이 돼야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우리가 2차랑 1차에 도전했던 것 중에 이 국제학교 관련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교육부에서 국제학교는 제주도는 4곳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준 거는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구라서 준 것이지 강원도에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전라북도 특별자치법에 K-팝 국제학교가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는 줄 수 없다고 해놓고 전라북도에는 지금 준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강원도가 사실 한 발 양보했어요.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환경, 산림, 군사, 농업 규제를 혁파하는 것부터 가자. 그럼 그리고 나서 국제학교는 다음에 준비하자. 어차피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작부터 국제학교를 집어넣었으니까 좀 속이 좀 쓰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좀 정부 부처를 철저하게 설득을 해야 된다. 저 사례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화천에 어떠한 화천 사과로 사과잼을 만드는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사업가인데 화천 전체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제조업 허가가 안 나서 대구에서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만 대구로 보내고 대구에서 만들어서 보내서 그 화천은 화천 사과잼인데 제조지가 대구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하나하나가 다 규제로 묶여 있는 것인데 그 원산지 원료를 가지고도 그 제조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청년들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부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규제들이 좀 더 많이 완화가 돼야 됩니다. 는 말씀이시고 지금 접경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접경 지역에 강원도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 북부 지역도 접경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 지역 발전 대책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더 잘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거를 그러니까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경기도는 인구 많고 그러니까 예산 규모 크고 또 공무원 조직도 이제 상당히 이제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완화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데 규제 완화 이후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가 좀 부족합니다. 요거를 좀 강원도 특성에 맞게 보완을 해서 뭐 그게 산업적인 접근이건 또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건 간에 우리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네, 저는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같이 묶여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누가 더 잘한다 그러면 강원도가 잘한다고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 지역 발전 특별법에 대해서 발의한 사람이 2020년에 한규 의원이 발의를 했거든요. 네. 강원도 의원이 접경 지역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간 것인데 접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아젠다는 전국 국민들 시각에 강원도가 갖고 있다고 아마 박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무장공비 침투나 뭐 땅굴을 파던가 이런 게 다 강원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그런 피해를 봤으니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하나 좀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접경지 인근에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장비들도 있고 뭐 장갑차도 있고 뭐 자주포도 있고 하는데 그게 망가지면 수리를 할 때 경남 지역 가서 수리를 해와요. 그러니까 뭐 육군 정비 종합창도 있고 뭐 대기업과 연관된 여러 정비 창이 있는데 그런 정비를 하는 그런 창들이 다 경남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주포를 끌고 갔다가 곧 수리를 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 피해는 강원도가 보고 있는데 어떠한 산업군은 집약적으로 경남 지역에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하다. 그러한 군부대와 관련된 산업들도 하나하나씩 강원도가 좀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원도를 관광 1번지라고 부르지만 관광객들이 특정 명소에 집중돼서 지역 간 편차가 큰 편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각종 규제가 많다 보니까 특히 접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관광 산업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영서 북부 지역이 지닌 관광 인프라들의 단점,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좀 진단을 하고 이런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유정배 위원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춘천처럼 같은 양구를 춘천 빼고 세 지역의 군 지역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전체를 놓고 조망을 해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따오고 이런 이제 협력 체제가 지금 전무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거거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각계약진하고 있는 것이 이 상당히 이제 이 정책 효율성의 측면에서 좀 문제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양구는 뭐 봉화산에 이제 리조트 개발하는 계획을 전임 군정에서 했었고 또 펀치볼도 지금 새로운 시각으로 관광 자원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이 한 개 군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예산 문제건 또는 뭐 민자를 유치하건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도 차원에서 또는 광역청, 이를테면 접경지역 법에 되어 있는 접경지역 발전청 이런 것들이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서 좀 더 부처 간의 협의를 조정하고 그리고 시군 간의 협의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 좀 나와야지만 이런 앵커 기관이 있어야지만 종합적인 관광 개발 계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SOC가 급격히 개선이 되죠. 동서 고속철, 화천, 양구 지나서 속초로 가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론 해당 지역 군수님들이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은 조금 더 정치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철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1호선 전철이 동성에서 불과 20분, 30분 거리인 연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철원으로 땡겨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탄강 주상전리길 그리고 이제 고석정의 꽃단지 이게 빅히트를 쳤죠.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지역 경제의 내부화 효과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앞으로 좀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남북 간 긴장 관리 잘 해야 이 평화가 상존할 수 있고 그래야지 먹고 사는 문제, 접경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관광에 대해서는 좀 관공서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민간에 맡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레고랜드는 정책 실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공서가 개입해서 성공한 사례가 화천, 산천어 축제 말고는 크게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핫한 곳이 양양인데 여름철이 되면 젊은이들이 휴가를 2주, 3주 내고 심지어 한 달 이상의 휴가를 내고 양양에 와서 살고 있어요. 정주 여건이 정주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그런 것인데 양양의 서핑 비치나 서핑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양양 관공서에서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시작을 했고 한두 명씩 모이다 보니까 거리가 형성된 것인데 거기에 양양이 어떠한 인프라를 도와주거나 이런 걸 후발적인 조치를 한 거지 시작부터 양양 관공서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어떠한 관광에 대해서 멱살 잡고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한 발 들로 물러서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군수가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에 이거를 관광 특성화하겠어 라는 거는 오만합니다. 예, 본인만의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이 자원이 빈약한 기초자치단체,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지역은 기업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해요. 즉 민간이건 시장이 지역 경제를 기획하고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의 역할이 일부 있는 거고요. 저도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 관광 정책이 진흥할 수 있는 그 주체들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뭐 주민 기업이 나와야 되고 또 그 주민들의 기업이 역량이 올라가야지만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관광 상품 기획이 지역사회에 내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예, 일부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 6월 말에 감자 축제가 있었어요. 관공서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민간에서 한 겁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끄면서 지금 SNS에 퍼져나가면서 나도 내년에 가겠다, 다음에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관공서에서는 이런 축제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민간에게 간섭만 하지 않고 지원만 하면 알아서 관광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이슈 강원, 이번 시간에 한반도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강원 접경 지역의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의견 나눠주신 두 논객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따끈따끈한 지역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